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에 사는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불륜 소재의 드라마를 즐겨봤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드라마를 보지 않는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을 겪었으니까요. 제가 어쩌다가 그런 끔찍한 일을 겪었는지 사연 올려볼게요. 30대 초반에 저는 친구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났어요. 대기업 생산직에 다니는 남자였어요. 당시 생산직이라는 직업에 편견이 있어서 저는 딱히 기대를 하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막상 카페에서 남자분을 만나니 마음에 쏙 들더라고요. 생산직에 다닌다길래 투박하고 무심한 남자일 거라고 예상했는데 남자분은 안에 여자가 들어앉아 있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다정하고 세심하더군요. 어릴 때부터 다정한 남자가 이상형이었던 저는 남자분에게 푹 빠져들었어요. 다행히 그분도 저를 좋아해 주셔서 금세 연인이 되었습니다. 남부럽지 않은 연애를 한 저희는 교제 1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다정한 데다가 대기업 생산직이라는 탄탄한 직업을 가진 남자와 결혼했으니까요. 결혼 생활 역시 순탄했어요. 2살 터울의 아들을 둘이나 낳았으니까요. 결혼과 동시에 전업주부가 된 저는 남편과 아이들을 케어하며 매일매일 충실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게 행복한 일만 있진 않더군요. 결혼 10년 차에 절망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역시 남편을 출근시키고 아이들을 초등학교에 등교시켰죠. 그런데 갑자기 남편에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여보, 무슨 일이야? 뭐 두고 갔어? 회사에서 한창 일하고 있을 남편이 전화를 건 게 의아했던 저는 무슨 일인지 물었죠. 여보, 자세한 거 묻지 말고 병원으로 와. 오면 다 얘기해 줄게. 하지만 남편은 자세한 사유를 말하지 않고 병원으로 오라는 말만 하더군요. 목소리가 잠겨 있길래 걱정이 되더군요. 일단 저는 남편이 말해준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마주할 수 있었죠. 손목 아래가 절단된 남편을요. 여보,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당신 손이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저는 손목에 흰 붕대를 감고 있는 남편에게 물었어요. 남편은 시리에 빠진 표정으로 제게 일을 하다가 기계에 팔이 빨려 들어가 손이 절단된 얘기를 하더군요. 대처가 너무 늦어서 봉합 수술도 할 수 없었고요. 일단 저는 남편을 위로했습니다. 저도 놀라긴 했지만 가장 놀라고 슬픈 건 남편일 테니까요. 하지만 슬픔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더군요. 회사는 정말 냉정했고 일을 할 수 없는 남편을 잘라버렸어요. 퇴직금을 조금 받긴 했지만 남편은 더 큰 절망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날부터 남편은 매일 소주만 마시더군요. 이제 그만하라는 말에 남편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고요. 여보, 미안해. 내가 조금만 조심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앞으로 나 어떡하지? 우리 진우랑 민우 이제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몇 푼 되지도 않는 퇴직금으로 어떡하냐고. 남편은 완전히 수렁에 빠져 있었어요.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인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지에 대해 고민하더군요. 손을 잃은 이상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없을 테니까요. 저는 푹 썩어버린 듯한 남편을 위로하기 위해 말했답니다. 여보, 당신이 못하면 내가 하면 되지 뭐가 문제야. 내가 당신이랑 애들 먹여 살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남편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에 내뱉은 말이기는 했지만 정말로 제가 돈을 벌 생각으로 한 말이기도 했어요. 요리에도 자신이 있으니 남편의 퇴직금으로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업종을 고민하던 저는 반찬 가게를 차렸습니다. 사실 처음이라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그저 월 200 정도의 수입만 올릴 수 있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결과는 생각보다 좋았답니다. 대중적인 입맛을 잡았던 건지 오픈하자마자 장사가 잘 되더군요. 생활비 부담에서 벗어난 저는 기쁜 얼굴로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이제 내가 가장 역할 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우리 애들 부족하지 않게 키울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훌훌 털고 일어나. 당신이 좋아하는 것도 하면서 살고, 경제적 문제가 해결된 저는 남편이 상처를 훌훌 털고 일어나길 바랐습니다. 제 진심이 통한 덕인지 남편은 술을 점점 줄이더군요. 그리고 산책을 하거나 조기 축구 동호회에 가입해 운동을 하기도 했어요. 가게를 혼자 운영하는 건 고됐지만
남편의 상처가 아물어가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재료가 일찍 동난 나머지 일찍 퇴근했는데 아파트 앞에 남편이 있더라고요. 문제는 곁에 여자가 있다는 점이었어요. 당신 뭐해? 제가 다가가자 남편은 흠칫 놀라더군요. 잘못을 하다가 마치 들키기라도 한 것처럼요. 당신 이 시간에 어쩐 일이야? 퇴근할 시간 한참 멀었잖아. 재료가 다 떨어지는 바람에 일찍 퇴근했어. 그런데 이분은 누구셔? 그게, 조기 축구 동호회 있지? 거기 매니저 하시는 분이야. 남편은 함께 대화를 나누던 여자를 소개했습니다. 여자 역시 제게 어색한 인사를 건네더군요. 그 자리는 어찌저찌 정리가 되었어요. 축구 동호회 매니저라는데 뭐 어쩌겠어요. 그런데 자꾸만 찜찜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회원간이라 하기엔 너무 가까워 보였고 여자를 소개해주던 남편이 말을 더듬는 것도 미심쩍었고요. 그렇게 생각하니 모든 게 이상하게 느껴지더군요. 사실 얼마 전부터 부부관계가 아예 없었거든요. 제가 한 번씩 외로울 때 남편한테 그런 눈빛을 주면 남편은 그냥 물건 보듯 저를 피했었거든요. 의심은 점점 커졌고 제 눈으로 둘 사이의 관계를 직접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범한 주말을 보내고 있는데 남편이 배가 아픈지 화장실로 달려가더군요. 이때다 싶었던 저는 남편의 핸드폰을 확인했죠.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지만 결혼 기념일이라 문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전 일단 통화 내역을 뒤졌어요. 하지만 별게 없더군요. 매니저 번호가 있긴 하지만 정말 가끔 통화한 것뿐이었어요. 불륜이 아닌 건가 하고 포기하려다가 사진첩 어플에 들어갔어요. 별거 없겠지 하고 들어갔던 저는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남편과 그때 보았던 여자가 단란하게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거든요. 심지어 모텔에서 가운을 입고 찍은 사진도 있더군요. 손발이 벌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사진들을 전부 제 핸드폰으로 옮겼죠. 당신 뭐해? 화장실에서 나온 남편이 방으로 오더니 제게 뭘 하냐고 묻는 거예요. 간발의 차로 사진첩을 뒤지는 모습을 들키지 않았던 저는 뭘 좀 찾으러 왔다고 둘러댔죠. 여보. 그나저나 우리 결혼기념일에 당일치기로 여행이나 갈까? 주말이니까 애들 부모님한테 맡기고 갔다 오자. 당진 어때? 이번에 TV에서 보니까 해수욕장 잘 해놨던데. 남편의 말에 대충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치가 떨리더군요. 상간녀랑 온갖 더러운 짓은 다 해놓고 여행을 가자니 그것도 결혼기념일에. 마음 같아선 지금 당장 사진을 면전에 들이밀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복수를 위해 꾹꾹 참았죠. 다음 주 주말이 되자 남편은 조기 축구 동호회에 나갔어요. 저는 집에 있는 척을 하며 남편이 축구를 하는 곳에 찾아가 멀리서 지켜봤죠. 그리고 저는 억장이 무너지는 광경을 볼 수 있었네요. 남편이 상간녀와 팔짱을 끼며 부비적거리고 있었거든요. 마치 상간녀가 와이프 같더군요. 달려가서 머리채를 싹 다 쥐어뜯고 싶었답니다. 하지만 남편과 상간녀에게 완벽한 복수를 하기 위해 이를 악물고 참았죠. 두 사람의 사진을 찍은 저는 그 매니저라는 여자의 신상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찾는데 어렵지는 않았어요. 마침 조기 축구회에 나도 아는 사람이 있어서 물어봐서 알 수 있었죠. 상간녀는 카페를 운영하던 사람이었죠. 좁은 동네인지라 카페의 위치가 어딘지 곧바로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의아한 점이 있었어요. 그 카페의 사장님은 남자였거든요. 그제야 깨닫게 되더군요. 제 남편만 바람을 피운 게 아니라 상간녀마저도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을요. 저는 날이 밝자마자 카페에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남자 사장님뿐이었어요. 저는 할 얘기가 있다면서 사장님을 불러냈습니다. 누구십니까? 무슨 일이에요? 빨리 말씀하세요. 가게 비우면 안 되니까. 네, 시간 없으신 것 같으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사장님 아내분께서 지금 바람을 피우고 있어요. 그것도 제 남편이랑요. 시간이 없다는 남자의 말에 저는 결론부터 말했어요. 서로의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 힘을 모아 복수를 할 생각이었거든요. 하지만 남자의 반응은 시큰둥한 표정을 짓더니 그래서요?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라뇨? 사장님 아내분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요.
축구 동호회 매니저를 하러 다니는 게 아니라 회원인 제 남편이랑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요. 혹시 바람이 무슨 뜻인지 모르세요? 압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뭐 당신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건 안타깝게 됐지만 저랑은 관계없는 일입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이제 해탈했다고요. 해탈이라고요? 대체 그게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냐는 제 물음에 남자는 사정을 말해주더군요. 아내가 바람을 피운 건 한두 번이 아니며 자신은 어쩔 도리가 없다고 하더군요. 이 건물이랑 카페 보이죠? 이게 다 장인어른 소유예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바람 좀 피운다고 이혼하자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합니다. 그 여자랑 이혼하면 전 길바닥에 나앉는다고요. 대충 사정을 알겠더군요. 남자는 상간녀의 불륜을 신경 쓰지 않는 게 아니라 경제적 문제 때문에 이혼할 수 없는 거였어요. 고민하던 저는 남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경제적 문제만 해결되면 이혼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남자와 함께 작전을 짰어요. 남편과 상간녀를 완벽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 작전을요. 그날 저녁 저는 외식을 하자며 남편을 불렀어요. 대게를 먹으러 갔는데 남편은 불편한 손을 이용해서 대게를 발라 저와 아이들에게 나눠주더군요. 하지만 저는 먹을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상간녀와 부비적거리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이죠. 여보, 왜 안 먹어? 당신 대게 좋아하잖아. 입맛이 없어? 대게 말고 다른 거 시켜줄까? 남편은 평소처럼 다정하게 말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나아지지 않더군요. 상간녀에게도 이렇게 했을 거란 생각이 자꾸 들었거든요. 뭐 그래도 아이들은 좋아하더라고요. 남편은 아이들에게도 자상했으니까요. 웃으며 대게를 먹는 아이들을 보니 마음이 좀 흔들렸어요.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갈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저 하나만 참으면 평화로울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금방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아이들이 상처를 입을 게 안타깝지만 불륜이나 저지르는 아빠 아래에서 자라게 하는 건 더 못할 짓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몇 주 후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었던 저는 상간녀의 남편 석호 씨와 짠 작전을 실행했어요. 일단 전 며칠 전부터 남편에게 주말 동안 저희 부모님과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했답니다. 남편은 흔쾌히 다녀오라고 했어요. 하지만 전 알고 있었죠. 남편이 주말 동안 상간녀와 마음 편히 데이트를 즐길 거라는 걸요. 주말이 되었고 저는 여행 갈 채비를 마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여보, 잘 다녀와. 이번에는 당신네 식구들끼리 가지만 다음에는 나도 껴서 가자. 나한테도 장인장모께 효도할 기회 좀 줘. 남편은 너스레를 떨며 저를 배웅하더군요. 싱글거리는 남편의 얼굴을 후려치고 싶었지만 저는 작전을 위해 알겠다며 집을 나섰어요. 하지만 아파트 근처를 떠나지 않았죠. 남편이 나가는 걸 기다릴 생각이었으니까요. 30분 후 남편이 싱글벙글하며 아파트에서 나오더군요. 남편은 차를 끌고 어디론가 갔어요. 상간녀를 만나러 가는구나 하고 느낌이 왔습니다. 저는 곧장 석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석호 씨, 지금 저희 남편 나갔거든요. 그쪽 와이프는요? 저희 와이프도 나갔어요. 아무래도 그쪽 남편 만나러 가는 것 같아요. 저랑 있을 땐 안 입는 짧은 치마를 입고 나갔거든요. 알겠어요. 그럼 전에 얘기했던 대로 미행해줘요. 제가 다시 연락드릴 테니까. 얘기를 마친 저는 전화를 끊고 곧장 부모님 댁으로 향했어요. 갑작스러운 방문에 부모님은 어리둥절해 하시더군요. 그럴 만도 하죠. 여행을 간다고 했던 건 남편을 속이기 위한 구실에 불과했으니까요. 얘, 갑자기 어딜 가자는 거냐? 엄마, 가보면 알아. 아빠도 얼른 가. 내가 엄마 아빠한테 보여줄 게 있어서 그래. 어딜 가냐고 자꾸만 묻는 부모님께 저는 가보면 안다고만 말씀드렸죠. 부모님을 차에 태운 저는 석호 씨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석호 씨 지금 어디예요? 잘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모텔 앞이에요. 방금 차 들어갔어요. 이것들이 대낮부터 붙어먹고 아주 난리 났네요. 조금만 기다렸다가 들어가서 호수 알아낼게요. 석호 씨의 문자를 받자마자 저는 차를 출발시켰어요. 부모님은 계속해서 어디 가는 거냐고 물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답할 수 없었죠.
남편이 다른 여자랑 뒹구는 곳에 간다는 말은 차마 할 수 없을 테니까요. 잠시 후 석호 씨가 말한 그 모텔 앞에 도착했어요. 그곳에는 석호 씨가 서 있더군요. 아니 영훈아, 대체 여긴 왜 온 거니? 엄마는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으셨어요. 그럴 만도 하죠. 딸이 어딘가로 가자고 하더니 모텔 앞에 딱 멈췄으니까요. 저는 의아해하는 부모님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답니다. 엄마, 아빠, 내가 지금부터 많이 놀랄 만한 일을 할 거야. 그건 아마 엄마, 아빠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일 수도 있어.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이야. 그게 나나 우리 애들한테도 장기적으로 좋은 일이고. 그러니까 나 너무 원망하지 마. 부모님은 여전히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하지만 이해하지 못해도 됐죠. 어차피 잠시 후면 모든 걸 깨닫게 되실 테니까요. 저는 부모님과 함께 모텔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카운터 직원과 미리 얘기가 된 건지 석고 씨는 마스터 키를 들고 있더라고요. 저와 부모님 그리고 석고 씨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잠시 후에 일어날 일을 생각하니 심장이 쿵쾅쿵쾅 대더군요. 저희는 하나의 문 앞에 섰습니다. 저는 석고 씨를 바라보며 문을 열라고 했답니다. 삐리릭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드디어 열렸어요. 저희는 곧장 방 안으로 뛰쳐들어갔죠. 저는 그 쓰레기 같은 것들을 향해 소리를 지르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보다 먼저 소리를 지른 사람이 있었죠. 자네 지금 뭐 하는 건가? 소리를 지른 건 아빠였습니다. 아빠는 벌개진 얼굴로 남편을 바라보고 있더군요. 남편과 상간녀는 그제야 저희가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고요. 여보, 장인어른, 대체 여길 어떻게? 남편은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굴더군요. 상간녀 역시 벌벌 떨고 있었고요. 그럴 만도 했겠죠. 여행을 간다고 했던 처가댁 식구들이 온통 모텔방으로 우르르 몰려왔으니까요. 네가 감히 내 딸을 놓고 바람을 피워? 격분한 아빠가 남편에게 달려들었답니다. 참고로 저희 아빠는 젊은 시절에 복싱 대회에 종종 출전할 정도로 건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장인어른 잠시만요.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고정하세요. 남편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몸뚱이로 아빠를 진정시키려 하더군요. 하지만 소중한 딸의 남편이 딴 여자랑 놀아나는 걸 보고 진정할 아빠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아빠와 남편은 좁디 좁은 모텔방에서 추격전을 벌였어요. 남편 역시 아빠가 젊은 시절에 운동했다는 걸 알기에 필사적으로 도망쳤죠. 어찌저찌 아빠를 피한 남편은 모텔방을 벗어나 복도를 향해 힘껏 달렸어요. 아빠한테 두들겨 맞는 것보단 낫다고 생각했겠죠. 방에 남은 저는 상간녀를 바라보며 소리쳤답니다. 네가 감히 내 남편이랑 놀아나? 뭐? 축구 동호회 매니저일 뿐이라고? 야, 매니저가 회원들 욕구도 풀어주는 거였니? 너 기대해. 내가 네 인생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기대하라고. 저는 상간녀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얼마나 소리가 컸는지 다른 방에 있는 손님들이 들여다볼 정도였으니까요. 그날은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불륜을 들킨 남편 역시 집으로 돌아왔고요. 저희 아빠에게 얼마나 얻어 터졌든지 눈에는 멍이 가득하고 입술은 또 다 터졌더군요. 소식을 들은 시부모님들이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시아버지는 남편의 얼굴을 보고 담배만 뻑뻑 피우셨고 시어머니는 제게 연신 사과하시더군요. 아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자식 하나 잘못 키워서 너한테 큰 상처를 줬어. 미안하다. 어머니 사과하실 거 없어요. 잘못은 저 사람이 했는데 왜 어머님이 사과하세요? 그리고 이제 다 끝났어요. 저는 이제 저 사람한테 만정 다 떨어졌어요. 어머니, 저희 이혼할 거예요. 아가, 그것만은 참아주라. 한 번만 참아주면 안 되겠니? 내 자식이 잘못한 건 100번 사실이지만 부부의 인연이 그렇게 쉽게 끊어져서야 되겠니? 흠이 많은 녀석이지만 이번 한 번만 품어주면 안 될까? 어머니는 어떻게 같은 여자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뭐라고요? 부부의 연을 쉽게 끊는다고요? 어머니, 저는 저 사람 손이 저렇게 됐을 때도 지켜주겠다면서 나가서 이렇게 돈 벌어온 사람이에요. 그런 저를 냉혈한 취급하시는 거예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마구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게 잘해주시던 분이지만 남편이랑 이혼하기로 결심한 이상 더 이상 제 시어머니가 아니었죠. 제 말에 시어머니는 아무런 말씀을 못 하시더군요. 자식이 큰 잘못을 저지른 것도 사실이고 제가 남편을 대신해 돈을 벌어온 것도 사실이었으니까요. 바닥에 주저앉은 남편은 말없이 눈물만 후두둑 흘리더군요. 어긋난 욕망으로 인해 상황을 이렇게 만든 것도, 또 그 상황으로 인해 자신의 부모님이 사과하게 만든 것도 전부 절망적으로 느껴졌겠죠. 하지만 저는 남편에게 어떤 동정심도 느끼지 못했답니다. 제가 일하러 간 동안 딴 여자랑 놀아난 남자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몇 개월이 지나 저는 결국 이혼했습니다. 친권은 당연히 저에게 왔고 재산 분할 또한 제게 유리하게 돌아왔어요. 심지어 남편은 유책 배우자가 되어 제게 위자료까지 지급해야 했죠. 엄마, 왜 이제 아빠는 같이 안 사는 거야? 아들들은 제게 왜 아빠와 같이 살지 않는지에 대해 물었어요. 하지만 저는 사실대로 답할 수 없었답니다. 아빠란 사람이 다른 여자랑 사랑하는 바람에 이혼했다고 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그래도 미래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착한 아이들이기에 저의 결정을 지지해 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한 저는 석호 씨를 돕기 위해 나섰어요. 저는 석호 씨와 함께 이혼 소송으로 유명한 변호사를 찾아갔죠. 그리고 남편의 핸드폰에서 발견한 사진들을 모두 넘겼답니다. 이 정도면 상대 측에서 뭘 준비하더라도 찍소리도 못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변호사는 저와 석호 씨의 준비성에 놀라더군요. 그렇게 석호 씨는 상간녀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제 경우와 마찬가지로 양육권은 물론 재산 분할까지 유리하게 받았고요. 석호 씨는 제게 연신 고맙다고 말하더군요. 경제적인 이유로 불륜을 묵인할 수밖에 없었던 석호 씨 역시 그렇게 자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흘렀어요. 기존에 하던 반찬 가게를 잘 운영하며 살던 저는 아주 오랜만에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게 됐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다쳤다는 소식을 전하더군요. 시어머니는 제게 병원 이름과 호실 번호를 말씀해 주시더니 부탁이니까 딱 한 번만 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대충 얘기를 듣고 갔지만 실제 마주한 광경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남편의 두 다리가 붕대로 칭칭 감겨 있었거든요. 사정은 이랬습니다. 제게 경제적으로 기대던 남편은 이혼을 당한 뒤 생계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다더군요. 손이 다쳐 어떤 일도 할 수 없었던 남편은 장갑을 낀 채 배달 일을 구했다고 해요. 하지만 결국 빗길에 넘어졌고 두 다리를 다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병문 안으로 온 저를 바라보며 참회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여보, 대체 어쩌다가 내가 이 꼴이 됐는지 모르겠다. 할만으로도 지옥 같은데 이렇게 다리까지. 내가 당신한테 상처 주는 바람에 신이 나한테 천벌을 내리셨나 봐. 그래, 싸다 싸. 나는 그냥 이런 꼴을 당해도 싸. 남편은 병원 침대에 누운 채로 하소연을 했어요. 소변 하나 제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의 모습은 비참했고요. 하지만 동정심은 전혀 들지 않더군요. 남편이 말한 것처럼 천벌을 받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괜한 말로 동정 살 생각이라면 그만둬. 내가 당신한테 느끼는 감정이라곤 혐오 하나뿐이니까.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만나는 일은 없을 거야. 어머니께서 하도 부탁해서 온 것뿐이니까 재결합 같은 거 꿈도 꾸지 말고 여보란 말 하지도 마. 그럼 난 이만 갈게. 저는 남편의 대답조차 듣지 않은 채 병원을 나섰어요. 제 자신이 이렇게 차가웠었나 하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게 상처 준 사람에게 고운 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혼이라는 제도에 얽매여서 배우자에게 무조건적인 헌신을 할 필요는 절대 없다는 거예요. 덮어놓고 헌신을 하다가는 저처럼 뒤통수를 맞는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사람 인생 정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고 하더니 저희 시모가 딱 그 모양새 같네요. 저희 부모님은 경북 예천에서 농사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는 대학을 타지에서 다니게 되었어요. 그렇게 자취 생활을 하며 대학을 다니던 중 다른 대학의 법대생을 소개받게 되었고 그 남자랑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소개팅 이후 저희는 만남을 갖게 되었고
졸업 이후까지도 꾸준히 연애를 하며 지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마케팅 관련 회사에 입사를 해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 신랑은 사법고시를 준비하며 집에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공부를 하는 남자친구를 위해 저는 주말이면 도시락을 싸서 근처 정자에 앉아 밥을 먹곤 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너랑 놀고 내일부터 다시 열심히 공부할까? 아니야. 난 이렇게 같이 밥 먹는 걸로도 좋아. 내가 오빠 공부하는데 방해되면 안 되지.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돌아가는 길에 한 중년의 여자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아가씨, 잠깐 나 좀 볼 수 있어? 네? 무슨 일이세요? 나 철아 엄마 되는 사람인데 잠깐 얘기 좀 해. 아, 어머님, 안녕하세요. 나는 아가씨 어머님이 될 생각이 없고 공부하는 우리 아들 앞길 막지 말라고 말하려고 왔어. 네? 공부해야 하는 애 불러내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나 한두 번 본 거 아니에요? 내 아들 인생 망치지 말고 아가씨 인생 살아요. 그렇게 시모와의 악연은 첫 만남부터였습니다. 그때 제가 헤어졌어야 했는데 저도 오래 만나다 보니 이런 일로 쉽사리 헤어질 수가 없더라고요. 연애를 한 시간이 아까웠고 이만한 사람이 또 없다는 어리숙한 마음 때문이었죠. 그 일이 있고 몇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피임을 안 한 적이 없는데 갑작스런 임신에 저는 놀라서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고, 신랑은 본인 책임이라고 하며 가장으로서 책임을 질 테니 믿어달라고 했습니다. 결국 하룻밤의 실수로 예상보다 빠른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상견례를 하는 날도 시모가 판검사 될 아들 앞길 막는다. 네가 정말 잘해야 한다. 애 핑계대고 우리 아들 앞길 막을 생각 하지도 마라. 너는 정말 복 받은 거다. 등등 저희 부모님이 듣기에 기분 나쁜 소리를 하는 바람에 한 번 파투가 나기도 했습니다. 이후 신랑이 저희 부모님께 가서 몇 날 며칠을 무릎을 꿇고 싹싹 빌어서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죠. 저희 부모님은 저보고 기죽지 말라고 하며 수도권에 전세를 두고 있던 집을 저희에게 내어주었습니다. 명의를 내어준 건 아니지만 저희는 당장 급하게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있었죠. 배가 점점 불러오기 전에 결혼을 해야 해서 번개불에 콩 볶듯 결혼을 해서 그 과정에서의 다툼은 잘 생각도 안 나네요. 제가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돈이 있기는 했지만 입사 2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되어서 그 금액이 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빠듯하게 아껴서 살림을 지내고 있었고, 신랑도 이러한 경제 사정을 알고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기를 낳기 전에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아기를 낳고 나니 정말로 분유값 벌러 나간다, 기저귀값 벌러 나간다 이런 말이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본인 손주는 예쁘다고 시모는 가끔 집에 와서 아기를 보곤 했습니다. 맨날 돈 없다고 돈돈거리지 말고 분유 같은 거 말고 모유 먹여. 그래야 면역력에도 좋고 경제적으로도 좋지 않니? 저도 그러고 싶은데 제가 모유가 잘 안 나와서 어쩔 수 없네요. 넌 어떻게 애가 멀쩡한 구석이 하나도 없니? 그래도 요즘엔 분유에도 영양 성분이 많아서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철아 시험 준비는 잘 돼가냐? 네? 아, 매일 공부하고 있어요. 감시라도 하듯 시모는 늘 신랑이 공부를 하고 있는지 물어보았고, 저희는 암묵적으로 신랑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걸 비밀로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만 흘러갔고 1년 정도 지나서는 시댁에도 공부보다 돈을 벌어야 할 때인 것 같다고 하며 작은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시작했어요. 시부는 당연한 선택이라며 신랑의 편을 들어줬지만 시모는 이런 시간들이 다 투자라고 하면서 극구 말리던 모습이 눈에 선하네요.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저도 다시 일을 하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일도 하다 보니 그나마 생활에 조금 여유가 생기기는 했고, 가까이 사는 시댁에 주말이면 과일이나 고기를 사서 저녁도 같이 먹었습니다.
제가 시부모님께 할 수 있는 최선의 애교이자 저 나름대로 노력을 하며 지냈던 시간이었어요. 그 해에 신랑의 남동생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련님은 대기업 연구직으로 있으면서 벌이도 안정적이고 성격도 엄청 서글서글했어요. 그런 도련님의 결혼 소식에 저도 축하를 했고 저에게 동서가 될 도련님의 여자친구가 시댁으로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도련님이 여자친구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지 않아서 시부모님도 아는 정보가 없는 상태였고 역시나 면접 같은 식사 자리가 이어졌습니다. 부모님은 뭐 하세요? 그냥 시골에서 지내세요. 형제는 어떻게 돼요? 여자가 많은 집은 시끄럽다던데. 저랑 여동생 둘뿐이에요. 근데 우리 아들보다 나이가 많은데 혹시 애 잡고 그런 거 아니죠? 네? 아니요.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시모는 예비 며느리에게 못마땅하다는 듯이 틱틱거리며 이야기를 하다가 도련님이 얘 의사야. 한마디에 표정이 싹 바뀌더군요. 그러면서 우리 며느리 하는 그 꼴이 얼마나 웃기던지 그러면서 저를 마치 시녀 부리듯이 음료 가져와라, 선물로 들어온 꽃감 챙겨와라 등등 동서가 될 사람 앞에서 저에게 계속 일을 시켰어요. 바보 같은 신랑도 옆에서 의사면 이제 아파도 아무 걱정 없겠다며 좋아하고 저만 빼고 다 행복해 보였어요. 그리고 얼마 뒤 도련님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첫 명절이 되었고 저는 언제나처럼 회사에 연차까지 내고 명절을 준비하러 갔어요. 그런데 당연히 와 있을 줄 알았던 동서가 도착을 안 했길래 저는 시모에게 전화를 해보겠다고 했더니 바쁜 애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동서가 대학병원의 의사라도 되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개인 병원에서 페이닥터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그 병원이 동네라서 명절 연휴 내내 휴진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회사의 특성상 당직이 있고 그 해에 제가 명절 전날 당직에 걸리는 바람에 연차를 쓰고 시댁에 가게 된 거고요. 어머님, 저는 오늘 원래 회사 가는 날인데 온 거예요. 동서는 쉬는 날이니까 당연히 와야죠. 너 같은 애랑 걔가 갔니? 그리고 첫 명절부터 애 잡겠다는 거야? 뭐야? 너는 맏며느리 아니니? 나중에 이 살림 다 네가 해야 하는데. 그럼 다음 명절부터는 동서도 오는 거죠?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하는 거지. 하기 싫으면 너도 그냥 가라. 나 혼자 할 테니. 아유, 그런 말은 아니고요. 일하기 전에 달달하게 믹스커피 한 잔 하고 할까요? 한 2년 동안 시모의 비위를 맞추다 보니 나름대로 요령이 생겨서 믹스커피를 한 잔씩 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보니 동서가 저에게 문자로 몸이 좋지 않아 일을 못 도왔다고 미안하다는 연락이 와 있더군요. 그 문자를 보는데 괜히 저만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그렇냐고 하며 넘겼고 명절 당일에 동서의 얼굴을 보니 아팠다는 말이 거짓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명절까지 잘 마치고 나서 저는 친정집으로 갔고 오랜만에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명절이 지나고 며칠이 지난 후 동서는 연락이 와서 그날 일을 돕지 못해 미안하다며 밥이라도 한 끼 사겠다고 했고 저희는 그렇게 함께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형님, 혼자 일하느라 고생 많으셨죠. 제가 요즘 몸이 통 안 좋아서요. 다음번엔 꼭 같이 해요. 아유, 아프면 어쩔 수 없는 거지. 첫 명절 보내보니 어때요? 어머님, 아버님도 다 너무 잘해주셔서 어려울 것도 없었어요. 저는 형님만 잘 따라 하려고요. 의사 동서는 나이도 저보다 많으면서 저에게 얼마나 살갑게 굴던지 참 미워할 수 없더라고요. 처음 집에 인사를 오고 난 후에도 시댁에서 동서가 나이가 많으니 그냥 언니 동생 하며 지내라고 했지만 동서가 그러면 안 된다고 꼬박꼬박 저에게 존대를 하거든요. 그 이후 저는 동서와 종종 만나 저녁을 먹기도 하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타 지역에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경력 단절되고 새로운 직장도 들어간 지 오래지 않다 보니 친구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었는데 그런 저에게 동서는 큰 의미였어요. 그렇게 몇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늦게 퇴근하는 저와 저녁을 먹기로 약속한 동서는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빵빵! 회사 앞에 검은색 번쩍번쩍한 벤츠차가 보였고 창문을 내리며 동서가 저를 향해 인사를 하더라고요. 이야, 역시 의사는 다르네. 동서, 차 샀어요? 결혼할 때 어머님이 사주신 건데 물량이 밀려서 이제야 받았어요. 어머님이? 네, 형님 결혼할 땐 집 해주셨다고 차밖에 못 해줘서 미안하다고 그러시던데요. 덕분에 저도 예물 예단하느라 혼났네요. 그게 무슨 말이야? 나 결혼할 때 아무것도 안 해주셨는데? 어머, 아우, 제가 말실수를 했나 봐요. 죄송해요. 저는 아닐 거라 생각하며 주말에 시댁에 찾아갔습니다. 마침 교회를 다니는 시아버지는 집에 없고 시어머니 혼자 집에 계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화색을 하면서 들어오라고 했어요. 너 마침 잘 왔다. 안 그래도 어제 저녁부터 허리가 안 좋아서 설거지를 통 못했는데 온 김에 설거지 좀 해줘. 어머님, 저 할 말이 있어서 온 거예요. 무슨 말을 하려고 시어머니 앞에서 인상을 써? 어머님, 동서한테만 차 사주셨어요?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 그래, 내가 사줬다. 저 결혼할 때는 한 푼도 안 주시더니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차별하세요? 아니, 의사 선생님이 버스 타고 출퇴근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앞으로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고 투자한 거야. 그럼 저는요? 1시간 반씩 꼬박 버스 타고 다니는 저는 왜 안 사주세요? 내가 차 사주면 뭐하니? 그 유지비는 어떻게 감당하려고? 너처럼 천한 것들은 버스도 감지덕지야. 그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집으로 돌아갔고 마침 집에 있는 신랑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그 당시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시모와 신랑의 사이가 멀어지면 지금보다 나을 거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동서만 차를 사준 걸로 서운하다 이야기를 했더니 시모가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고 시모가 너무 무서워서 더는 시댁에 못 가겠다. 저는 그렇게 말을 해버렸어요. 신랑은 시모에게 본인이 연락해 보겠다고 했고 아니나 다를까 시모는 수화기 너머로 10원짜리 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 일로 몇 달을 시댁에 발걸음조차 하지 않았고 신랑도 못 가게 했어요. 그랬더니 몇 달 만에 시모가 전화가 와서는 애미 네 차도 사뒀으니 이번 주에 집으로 와. 한마디를 하고 끊으셨어요. 사실 벤츠 같은 걸 기대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국산차 정도는 사주셨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아니 웬 장애인용 LPG 중고차를 사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희 집 형편에는 연비가 좋은 차를 타야 하는데 집에 장애인이 없으니 중고로 차를 샀다고 하는데 이게 이해가 되세요? 제 눈에는 그냥 차 사주기 싫어서 어디서 굴러다니는 중고차를 사온 것 같았는데 그걸 또 저더러 가지라고 싫으면 말라고 하더라고요. 중고차 딜러는 이 차가 좋은 거라며 제 옆에서 떠드는데 제 눈에는 비릿한 웃음을 짓고 있는 시모의 얼굴만 보였어요. 어머님, 저 차 필요 없어요. 제가 버스 타고 다니는 거 보시고 친정 어머니께서 차 사주셨거든요. 출고되려면 좀 걸리긴 하겠지만. 어머, 그러니? 내가 사주고 싶었는데 안 그래도 되겠네. 네가 안 받겠다고 한 거니까 앞으로 서운해하지 말거라. 서운한 건 제 마음인 건데 그걸 어떻게 하라 마라 하세요? 차라리 그 돈으로 가방이나 하나 사주시던가요. 기어이 뭘 받아내겠다는 거니? 그럼요. 저도 엄연히 이 집 며느리인데 대우는 해주셔야죠. 이복녀 며느리가 제대로 된 가방 하나 없이 다니면 사람들이 흉봐요, 어머니. 시모는 부들부들거리면서 그깟 가방 비싸봤자 이 차보다 비싸겠냐고 하면서 결국 백화점으로 가서 저에게 700만 원짜리 샤넬백을 사주셨습니다. 중고차가 600만 원이었는데 가방이 700만 원이니 차보다 비싼 가방을 산 거죠. 아, 그리고 차 가격만 봐도 아시겠죠. 연식이 얼마나 오래된 차를 가져온 건지. 시모는 거의 개거품을 물 기세였고 옆에 따라온 신랑도 저를 보며 너무하는 것 아니냐고 했지만 동서보다 못한 취급받는 게 그럼 당연한 거야? 하고 말을 하니 입이 쏙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뒤
저는 친정 부모님이 사주신 그랜저 차량을 타고 시댁에 가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제 차를 보더니 아반떼를 타고 다니는 신랑의 차보다 크고 좋으니까 둘이 차를 바꿔 타라고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차를 자랑하러 갔다가 되려 차를 뺏길 위기였어요. 너 만나느라 얘 사법고시도 떨어지고 돈 버느라 일하는데 딱하지도 않니? 그리고 원래 큰 차는 남자가 타는 거야. 장거리 운전할 땐 신랑이 해요. 그런 거 말고 출퇴근할 때도 다른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있잖니. 얘가 이렇게 살고 있을 얘가 아닌데 네가 몸을 함부로 굴려서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보답하는 마음으로 차도 바꾸고 사돈한테 집 명의도 이제 그만 달라고 해라. 제가 몸을 함부로 굴려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신랑의 뺨을 있는 힘껏 때렸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눈에 있는 실핏줄이 다 터질 것 같았거든요. 신랑은 아무 말도 못하고 시모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제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휘어잡고 흔들기 시작했고 신랑은 그런 시모를 향해 무릎을 꿇고 하지 말라며 말렸어요. 시모는 허탈하다는 듯이 땅바닥에 주저앉았고 신랑이 그제야 시모에게 그동안의 비밀을 이야기했습니다. 고등학교 내신 점수에 맞게 아무 4년제 법대에 원서를 넣었고 운이 좋게 합격을 한 신랑은 대학교에서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법대라는 타이틀 때문에 시부모는 판사가 될 거다, 검사가 될 거다 그런 말이 많았고 신랑은 어쩔 수 없이 계속 공부를 하는 척 했대요. 대학을 졸업하고 난 이후에도 시모는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그 모든 걸 회피하고 싶었던 신랑은 결국 계획적으로 저를 임신시켰어요. 아기 출산 이후 저는 신랑에게 계속 공부할 것을 권했고 신랑은 그제야 모든 걸 털어놨어요. 차라리 아르바이트나 하는 지금의 생활이 더 좋다고 하면서요. 시댁에는 신랑이 공부를 하고 있다고는 했지만 사실은 결혼 이후 신랑이 공부를 한 적은 없었고 저는 이 사실을 시댁에 이야기를 하라고 했어요. 제가 신랑의 앞길을 막은 게 아니고 오히려 제가 피해자니까요. 정말 아이만 없었으면 당장이라도 이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신랑이 시댁에 말을 했다고 저에게 거짓말을 했더군요. 결국 저만 신랑 앞길 막은 여자가 되어 있었네요. 잠시 머뭇거리던 시모는 다시 저를 향해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며 소리를 쳤습니다. 신랑은 시모를 향해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제 손을 잡고 집으로 갔어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집에 가서 신랑이랑 정말 대판 싸웠네요. 신랑은 그 자리에서 왜 옛날 이야기를 꺼내느냐며 화를 냈고 저는 와이프가 몸 함부로 굴린다는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는 당신이 이상한 거라며 되려 큰 소리를 쳤죠. 신랑은 저를 보고 시댁이랑 잘해볼 생각이 아예 없는 사람 같다고 말하며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답답한 저는 동서를 만나 하소연을 했고 그래도 같은 여자라고 동서는 제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형님, 근데 웃긴 게 뭔 줄 아세요? 어머님이 사주신 그 차요. 할부금을 글쎄 신랑이 내고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동서? 어머님이 다달이 신랑한테 할부금 보낸다고 했는데 몇 달 보내고 그 이후로 돈을 안 보낸대요. 아우, 진짜. 그렇게 몇 달 내놓고 결혼할 때 저한테 그렇게 많이 뜯어가신 건가? 좀 배신감 들기도 해요. 미안해, 동서. 와, 어머님 참 한결같으시네. 다행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동서네는 차 할부금을 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시모가 처음 동서가 들어올 때 경제적으로 시댁에 지원을 많이 해줄 거라 생각했는데 뭐 저희랑 용돈도 같은 금액을 드리고 뭔가 할 때마다 똑부러지게 일을 처리해버리니까 마음에 안 들었는지 할부금을 아예 안 내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도련님은 성격이 신랑처럼 우유부단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칼이고 동서를 잘 싸고 도니까 뭐라고 할 틈도 없었을 거예요. 결국 어리숙한 신랑이랑 결혼한 저한테만 계속 괴롭히고 있었던 거죠. 신랑은 그렇게 집을 나갔고 4일 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도 아빠를 찾고 저도 걱정이 되어서 끈질기게 연락을 했어요. 시모에게 가서 사과를 하라는 조건으로 신랑은 집으로 돌아왔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시모를 찾아가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도 부모가 보는 앞에서 자식을 때린 건 제가 생각해도 너무 우발적이었거든요. 시모도 큰일을 겪어서 그런지 저에게 그동안 미안했다며 사과를 했고, 저는 저희 사이의 모든 일이 이대로 끝이 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딱 여기까지만요. 한 2년 정도는 무탈하게 잘 지냈던 것 같아요. 적당히 선을 지키면서 그럭저럭 말이죠. 그런데 최근 다시 시모가 저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고, 시모뿐만 아니라 신랑까지도 저를 무시하며 다른 사람처럼 행동을 하더군요. 그 이유도 몰라서 저는 어리둥절할 뿐이었죠. 제가 생각하는 이유라곤 설날을 앞두고 제가 빙판길에 미끄러져서 손목 인대가 늘어나서 반기부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명절 준비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시댁에 전화를 했고, 시모는 제가 아프니까 제사 준비도 못할 테니 그냥 기성식품을 사서 차례를 지내야겠다고 했어요. 동서가 일을 돕겠다고 했지만 시모는 다 같이 하는 게 아니면 의미가 없다고 하면서 계속 업체 주문을 하겠다고 했고, 정말로 차례 음식을 사서 지냈어요. 이후부터 무슨 일만 생기면 제사를 안 지내서 그렇다느니 저를 트집 잡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보, 요즘 어머님 제사 이야기 너무 많이 꺼내는 것 같지 않아? 당신이 몸 관리도 못하고 칠칠치 못하게 다니니까 그런 거지. 나 주말에 워크숍 다녀오니까 그런 줄 알아. 회사에 사람도 몇 명 없는데 무슨 워크숍을 한 달에 한 번씩 가? 또 의심한다. 당신은 왜 그렇게 나를 못 믿어서 안달이야? 나도 힘들게 돈 벌어. 알겠어. 조심히 다녀와. 신랑은 거의 매달 워크숍을 갖고, 이건 직장 생활을 해본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상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워크숍을 갈 때마다 다른 직원들이랑 같이 차를 타야 한다고 제 차를 타고 다녔고, 블랙박스는 언제나 꺼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블랙박스를 끄고 다닌 걸 안 것도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합의를 하고 보냈다고 하길래 제가 영상을 보려고 블랙박스를 만져봤을 때 알았어요. 너무 이상하고 수상한 두 사람의 행동에 워크숍을 간다는 그날 차에 작은 녹음기를 하나 넣어두었어요. 워크숍에 다녀온 뒤 신랑은 피곤하다고 하며 바로 잠에 들었고, 저는 밖으로 나가 그 녹음기를 재생해 보았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신랑은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보다 더 놀란 건 그 대화 내용 중에 시모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이죠. 어머니 전에 보니까 더덕 좋아하시던데 이번에도 더덕 정식 먹으러 갈까? 좋지. 우리 빨리 결혼하면 좋겠다. 저와 이혼하고 재혼을 계획하는 신랑을 보니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잘 알겠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동서가 병원에서 일을 하니까 폭행 진단서 떼고 저를 가정폭력 사유로 해서 소송을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위자료를 받아내려고요. 제가 그 인간이랑 살면서 제대로 된 산후조리도 못하고 애 보고 일하고 얼마나 아끼고 바쁘게 살아왔는데, 저도 이렇게 당하고 있을 수는 없어서 제 나름대로 증거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 녹음기는 물론이고 신랑 차의 블랙박스, 그리고 회사까지 퇴사를 하고 신랑의 뒤를 미행했습니다.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 나오는 모습 등등. 저는 끈질기게 두 사람을 쫓아다닌 끝에 차에서 더러운 짓을 하는 모습까지 카메라에 담았어요. 그러는 사이 어느덧 시모의 칠순잔치 날이 되었고, 시댁 식구들은 예약해둔 한식당에서 밥을 먹게 되었어요. 밥을 먹고 동서도 준비해온 선물을 드리고 신랑도 준비해온 상품권과 선물을 드렸죠. 그리고 저는 제가 이날을 위해 준비해온 깜짝 선물을 하나 더 꺼냈고, 시모는 반짝이는 눈으로 제가 준비한 커다란 선물 상자를 보고 있었어요. 요즘 유행하는 풍선 선물인데, 커다란 상자를 열면 헬륨 풍선이 튀어나오고 그 밑으로 돈이 줄줄이 나오는 그런 이벤트용 선물 상자죠. 시모도 설레는 마음으로 상자를 열었고, 그 안에서 나온 풍선은 천장까지 빠른 속도로 올라갔고, 돈이 있어야 할 자리에 헐벗은 몸의 신랑과 낯선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제가 넣어둔 봉투에는 이혼 서류가 들어있었고요. 아무리 참고 지내려고 해도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이랑은 못 지내겠네요. 저 이 사람이랑 이혼할 거고요. 그 여자 찾아가서 상간녀 소송도 하고 양육권 소송도 할 예정이니 각오 단단히 하고 계세요.
아마 잊지 못할 생일 되시겠네요.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자리를 떠났고 뒤에서는 심호에 찢어지는 듯한 비명소리와 함께 신랑은 사진을 숨기려 여기저기 다니고 있었습니다. 시부는 목을 잡고 쓰러졌고 도련님과 동서는 그런 시부를 데리고 병원으로 가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시댁에서는 동서에게 진단서를 안 떼줘서 일이 이렇게 된 거라고 같이 책임을 지자고 했대요. 그 모습에 도련님도 화가 나서 시댁과 아이의 연을 끊었다고 얼마 전에 동서가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저는 남자 보는 눈이 엉망이라 이렇게 되었지만 동서라도 거지 같은 시댁에서 탈출했으니 제 덕을 본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저는 상간녀 소송과 양육권 소송을 포함해 이것저것 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변호사 말로는 전부 승소할 가능성이 많아서 특히 위자료를 많이 받는 걸 중점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모든 일이 끝나면 저도 제 이야기를 다시 들어보고자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일은 많이 있지만 잘 해결되기를 여러분도 함께 기원해 주세요.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을 항상 너무 잘 보고 있는 30대 주부입니다. 다들 저마다 사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재미있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있어요. 저는 늘 사연을 들으면서도 남들보다는 큰 에피소드 없이 그냥 잔잔하게 잘 사는 것 같다고 느끼고 있었는데 얼마 전 기가 막힌 일을 하나 겪게 되었습니다. 살면서 이런 경험도 해보고 정말 사람 일은 모르는 것 같네요. 저는 인생에서 제일 잘한 게 뭐냐고 물어보면 바로 결혼이에요. 우리 남편도 정말 좋은 남편이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시어머니가 저는 저에게 가장 큰 행운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좋은 분이셨어요. 오늘 말씀드릴 사연도 저희 시어머니와 연관이 있는데요. 아까 말한 기가 막힌 사연도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시어머니에게 일어난 사연이지요. 저는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빠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늘 엄마의 부재를 느끼며 힘든 학창 시절을 보내기도 했었죠. 그런 저에게 친정엄마 이상이 되어주신 분이 바로 저희 시어머니셨어요. 친정엄마 자리가 공석이었던 상견례를 마치고 한식집에서 나와 시어머니가 저에게 한 말은 딱 한마디였습니다. 얘야, 그동안 고생 많았다. 네가 내 딸이 되어주면 내가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앞으로 엄마 잘 부탁한다. 그 말씀에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었어요. 중학교 때 친엄마가 돌아가신 이후로 엄마라는 단어를 그때 처음 들었거든요. 그날부터 저는 정말 저희 시어머니를 엄마처럼 여기면서 거의 붙어 있다시피 했어요. 결혼을 해서도 저는 시댁에 들어가 살 정도로 시댁을 좋아했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에 하루는 저희 아빠가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이제 아빠보다도 너네 시댁을 더 좋아하는 것 같다. 이 아빠도 좀 챙겨봐. 아이 참 아빠도 당연히 우리 아빠가 최고지. 근데 아빠 나 정말 시집 잘 간 것 같아요. 엄마가 너무 그리웠는데 우리 엄마 대신해서 정말 시어머니를 보내준 기분이에요. 그래, 네가 그렇게 행복하다니 이 아빠도 됐다. 잘 살자 우리 딸. 이만큼 행복하고 좋았던 저의 시댁 생활은 친구들도 다 부러워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딱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바로 시아버지였어요. 우리 시아버지는 한량 중에 한량이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어른에게 좀 죄송스러운 것도 있지만 그래도 정말 말 그대로 한량이라는 게 딱 어울리는 분이셨어요. 어려서 두 분이 결혼을 하시고 시아버지는 나름 좋은 직장에 다니셨지만 결혼하고 나서부터 점점 그렇게 바뀌셨다고 하더라고요. 시아버지는 퇴직 후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으로 정말 본인을 위해서만 쓰시면서 사셨어요. 저희 시어머니도 뒤로 한 채 말이죠.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비싼 옷에 골프용품 등을 매일같이 사오셨거든요. 아니 여보, 이게 다 뭐야? 또 뭘 이런 걸 사왔어? 저번에 산 건 포장도 안 뜯어놓고는. 에이 이 사람이, 이건 엄연히 다른 거야. 당신이 골프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래? 걱정하지 마.
그리고 퇴직했으면 받은 걸로 가게나 하나 차려서 일할 것이지 뭘 그렇게 자꾸 쏘다니기만 하는 건데 네 손주 새끼 대학교 들어갈 때 등록금은 내줄 수 있어야 할 것 아니야. 이 사람이 내가 왜 손주놈 등록금까지 생각해야 하나? 평생을 뼈 빠지게 일했으면 나도 이제 내 인생 사는 거지. 애미도 서운하게 듣지 마라. 네, 아버님 안 서운해요. 당연히 우리의 등록금은 저희가 알아서 하는 거죠. 근데 어머니한테 좀 잘해주세요. 좀 모시고 나가서 꽃도 같이 구경하시고 골프도 같이 치시면 얼마나 좋아요. 아유, 예, 됐다. 네 아빠한테 그런 건 바라지도 않아. 그냥 지 먹고 사는 것만 알아서 하라 그래. 나는 이제 밥 차려주는 것도 싫다.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한량같이 떠돌아다니는 아버님을 케어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늘 주말마다 모시고 나가서 수시로 바람도 쐬어드리고 했죠. 무엇보다 우리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의 말을 빌려서 표현하자면 쫌팽이도 그런 쫌팽이가 없다고 할 정도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는 매우 인색하셨어요. 오죽하면 회사 사람들이 아버님이 퇴직할 때 선물 하나를 안 할 정도겠어요. 어떤 정도냐면 하루는 가족들끼리 외식을 나갔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편하고 저, 우리 아이 이렇게 해서 해물찜을 먹으러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전복이 몇 개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전복이 좀 작은 거라서 딱 한 입에 먹으면 적당한 크기였었어요. 그걸 몇 개 먹고 딱 하나가 남은 걸 시어머니가 제 딸인 본인 손녀에게 주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버님이 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엄마, 우리 애는 많이 먹었으니까 아버님 드리세요. 아빠 전복 좋아하시는데 맛도 모르는 애 주지 말고 엄마랑 아빠 잘라서 하나씩 드세요. 됐다. 네 아빠 많이 먹었어. 내 것까지 다 줘서 2개나 먹었는데 뭘. 우리 예쁜 손녀딸 줘야지. 하고는 홀랑 잘라서 저희 딸의 입속으로 넣어버리셨어요. 그리고 그 남은 것들까지도 다 잘게 썰어서 밥과 비벼주신다며 아버님 것은 조금도 남기지 않으셨어요. 그 모습을 본 우리 시아버지, 에이, 나 간다. 이놈의 집구석은 어떻게 가장은 거들떠도 안 봐. 하고는 정말 혼자서 집으로 가버리셨습니다. 엄마, 아빠 따라가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님 저러다가 삐지는 거 일주일 넘게 갈 것 같은데. 아이고 됐다. 저 쫌팽이 성격 뭐 하루 이틀 당해보나? 됐으니까 얼른 마저 먹어. 게다가 저 인간이 먹자고 해서 왔는데 아마 계산도 안 하고 갔을 게다. 보나마나 뻔해. 얼른 먹어. 네 아빠 카드 나한테 있으니까 아주 팍팍 다 쓰고 가자. 이 정도면 어떤 분이실지 대충 짐작이 가실까요? 근데 사실 우리 어머니 말은 이렇게 해도 항상 아버지를 우선으로 생각하시는 분이셨어요. 맛있는 거 있으면 꼭 한 접시라도 남겨놓으시고 아버님이 멋대로 사다 놓은 골프용품도 항상 관리는 저희 어머니의 몫이었죠. 그런 어머니에게 아버지는 평생 잘하고 살아도 모자를 파내 최근에 크게 사고를 한번 치셨어요. 얼마부턴가 이상하게 아버지의 행동이 수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는 한량이긴 했어도 외박은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밖에서 주무시고 오는 날이 많아지더라고요. 여보, 나 오늘 김씨랑 밤낚시 갔다가 거기서 자고 올 거야. 그렇게 알고 먼저 자. 아니, 평생 외박 한 번 안 하던 사람이 무슨 일이래요? 알았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좀 의아해하긴 했지만 사람이 그럴 때도 있는 거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어요. 근데 이 외박이 조금씩 잦아지더라고요. 여보, 나 오늘은 등산 가. 새벽부터 올라가야 해서 그쪽에서 자고 올 거야. 당신 무슨 바람이 불어서 외박을 자꾸 하는 거예요? 김씨 아저씨랑 평소에 그렇게 친하지도 않았으면서. 어이구, 안 친하긴. 둘 다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것뿐이지. 어쨌든 그렇게 알고 애들이랑 자. 아버님은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고는 그 자리에서 또 짐을 싸서 나가버리셨어요. 니네 아빠가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어서 저런다니.
평생을 외박도 안 해본 사람이. 그러게요. 저도 처음 봐요. 아버님 이렇게까지 밖에서 주무시는 거. 아이고, 나는 다른 게 걱정이 아니라 저 쫌팽이 성격에 밖에서 김씨 아저씨랑 싸우지 않을까 걱정된다. 지금까지 두 분이서 잘 다니시는 거 보면 별일 없으신 거겠죠, 뭐. 그러면 다행이고. 그렇게 아버님의 늦바람이 일단락 되는 듯 했어요. 하지만 며칠이 안 되어 큰 사건이 하나 터지고 말았습니다. 잠깐 외출을 하러 나가셨던 어머니는 엄청 화가 난 채로 들어오셨어요. 아가, 네 시아버지 어디 있대니 지금? 엄마, 무슨 일이세요? 조금 전에 나가셨는데? 이 인간 밖에서 뭐 하고 돌아다니는 건지 들어오기만 해봐. 무슨 일 있으셨어요? 왜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 참나, 내가 진짜 기가 막혀서 네 시아버지 밖에서 뭐하고 돌아다니느라 그렇게 열심히 거짓말했는지 모르겠다. 내가 좀 전에 우연히 김씨 아저씨 마주쳤는데 글쎄 요즘 이 사람이랑 만난 적도 없다는 거야. 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다. 그래서 내가 아니 계속 같이 등산 다니고 낚시 다니면서 외박하지 않았느냐 하니까 글쎄 이 인간이랑 한참 전에 싸워서 인연 끊었댄다. 그럼 아버님은 대체 뭐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아유, 이제 들어오면 물어봐야지. 내가 가만두나 봐. 아버님은 김씨 아저씨랑 전혀 만난 적 없이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며 외박을 하셨던 거였어요. 어머님은 그걸 아시고는 화가 난 채로 들어오셨던 거고요. 그날 밤 두 분은 대판 싸우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워낙 고집스러운 성격 덕분에 어머니는 두 손 두 발 다 든 채로 포기를 하셨죠. 거짓말을 했던 건 남자가 꼭 밖에서 하는 일을 그대로 말을 해야겠냐며 무슨 간심이랑 의심이 많아서 그렇게 톡 쏘아대냐며 오히려 당당하게 나오셨거든요. 저희 어머님은 분하면서도 한번 우기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우기는 아버님 성격을 잘 아시기에 그냥 넘어가셨습니다. 그 뒤로는 며칠을 우울하게 보내셨어요. 엄마, 아버님 설마 밖에서 무슨 짓이라도 하고 다니시겠어요. 외박을 해도 혼자서 이것저것 낚시를 하든 등산을 하든 또 그런 거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우리 바람이나 쐬러 가요. 에휴, 그러자. 니네 아빠 그 고집 내가 초장에 꺾어놨어야 했는데 진짜 내가 너무 헛살았어. 그런 소리 마세요. 우리 포천 쪽으로 나가서 자연바람 쐬고 맛있는 갈비도 먹고 들어와요, 엄마. 그래, 너밖에 없다. 우리 딸밖에 없어. 저희 둘은 곧장 준비를 마치고 포천으로 가서 산책도 하고 좋은 공기도 마시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른 저녁으로 포천 이동갈비를 먹고 나오는 도중에 제가 말한 진짜 기가 막힌 사연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시어머니와 둘이 팔짱을 끼며 기분 좋게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건너야 할 신호등 바로 건너편에서 어떤 중년 여성이 완전히 머리가 헝클어진 채로 막 달려오고 있었어요. 무슨 미친 사람처럼 정신없이 달려오길래 저는 순간 무서웠죠. 근데 그 뒤로는 경악할 만한 모습이 보였어요. 바로 술에 완전히 취해버려 떡이 된 채로 그 여자를 향해 달려오는 시아버지의 모습이었거든요. 오지 마!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빨간 신호에 걸려 그 주변만 겨우 도망가고 있던 여자는 결국에는 저희 아버님에게 붙잡혀 머리끄댕이를 잡히고 말았습니다. 그 시간대에는 평일인데다 포천 외곽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도 없어 다들 구경만 할 뿐 도와주는 이가 없었어요. 이거 놓으라고. 이 기집애가 어디 이번에도 얻어먹고 내빼려고? 이리 와! 다 뱉어내 얼른! 다 당신이 기분 좋아서 다 낸 거잖아. 내가 먹여줄 때는 좋다고 하면서 받아먹더니 이게 무슨 행패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싸우는 중년의 여성과 시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지켜본 시어머니는 초록불이 켜지자마자 바로 달려가 시아버지의 중요 부위를 발로 걷어차 버리셨습니다. 얼마나 세게 쳤는지 그대로 시아버지는 나뒹구셨고 그 덕에 머리가 풀린 여자는 곧바로 달아나 버렸어요.
하지만 거기에서 제가 또 보고만 있을 사람이 아니죠. 우리 시어머니 눈에서 눈물 나게 만든 장본인으로 의심되는 여자를 그냥 보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른 가서 다리를 걸어버렸고 그대로 고꾸라진 여자는 넘어진 충격이 꽤 컸는지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얼른 가서 그 여자를 붙잡고는 다그쳤습니다. 당신 누구예요? 누군데 우리 아버님이랑 같이 있어요. 뭐? 누가 아버님인데? 방금 당신이랑 싸운 사람 우리 시아버지라고요. 당신 누구예요? 누군데 우리 아버지랑 이 길거리에서 난리통이냐고요. 이 집안 사람들은 죄다 손버릇들이 왜 이래? 나는 당신 시아버지인가 뭔가 하는 사람이랑 놀아준 죄밖에 없어. 그렇게 같이 외박하자고 졸라대고 같이 밥 한 번 먹자고 졸라대서 놀아준 것뿐인데 갑자기 저러는 거라고. 당신네들이 사람 간수 못하고는 왜 나한테 난리야? 아무리 우리 아버님이 먼저 꼬셔도 그렇지 누가 봐도 가정이 있는 사람인데 당신 행동은 잘했다는 거예요? 나 몰라. 나 이제 다시는 저 인간 근처에도 얼씬 안 할 테니까 얼른 이거 놔. 여자는 호되게 당하고 제 발에 걸려 넘어져 양쪽 무릎이 다 까진 채로 주랭랑을 쳐버렸어요. 그렇게 그 여자는 보내버렸고 이제 진짜 문제는 시아버지였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어머니에게 맞은 고통은 큰지 그대로 바닥에서 계속해서 뒹굴고 있던 아버님은 술기운과 큰 고통에 정신을 못 차리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무슨 이유에선지 어머님은 가차없이 한 번 더 발로 아버님을 차버리고는 말도 없이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집으로 오는 내내 저희 시어머니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고요. 오히려 너무 덤덤해 보여서 제가 다 눈치가 보일 정도였어요. 하지만 이미 그 마음속에서는 어머니는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계셨습니다. 그 일은 얼마 못 가 드러났죠. 저희 시어머니는 거의 상종도 안 하실 만큼 아버님을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여태까지 이렇게 독하게 하신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버님은 처음으로 어머니의 눈치를 보셨습니다. 어머님의 귀는 살벌했어요. 여보, 밥 좀 차려줘. 밥 좀 차리라니까. 어머니는 아버님의 말에 조금도 대답하지 않으셨고 밥은 온 가족이 함께 먹을 때 빼고는 일체 아버님을 따로 챙겨드리지도 않았어요. 게다가 빨래도 전혀 하지 않으셨죠. 제가 한번 하려고 하면 어머님은 손도 못 대게 하셨어요. 하지만 아버님은 지은 죄가 있어서 그런지 평소 같았으면 한번 크게 소리치셨을 텐데 조금도 소리를 내지 않으시더군요. 그 기간이 거의 몇 개월 지났던 것 같아요. 여전히 두 분은 강자와 약자로 지내셨고 그 사이에 어머님은 아버님께 제대로 한 방을 먹이셨습니다. 아버님은 여전히 한량으로 다니고 있으셨는데 어머님은 그걸 조금도 터치하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저희 어머니도 아버님처럼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더군요. 얼마 전부터 저희 시어머니가 바쁘게 밖으로 외출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는 거의 집순이라고 할 만큼 집에만 계시던 분이셨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아침 일찍 나가셔서는 저녁 늦게 들어오셨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옷이 화려해지기 시작하셨죠. 게다가 어느 날은 저에게 화장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시더니 곱게 화장까지 하고는 외출을 하셨고요. 그 이상함을 저만 느낀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님도 눈치를 채시고는 어머니에게 물으셨어요. 이 여편네가 뭐하고 쏘다니길래 평소에 안 하던 분칠을 해? 바람이라도 난 거야? 남이사 바람이 나던 말던 지는 안 폈나 바람? 뭐야? 이 사람이 진짜 말 다 했어? 그깟 실수 한 번 한 것 가지고 뭘 그래? 남자가 바깥 다니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잘했네 아주. 바람 핀 게 자랑이라고 잘만 떠들고 다니네. 나도 밖에 나가서 다른 남자를 만나든지 말든지 신경 끄셔. 어머님은 아주 작정을 하셨는지 아버님에게 크게 소화되셨어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거의 매일을 화장을 한 채로 외출을 하시고는 늦게 들어오는 생활을 반복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님이 노발대발하며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 여편네 어딨어? 이 미친 여편네 어딨냐고?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외출하셨어요. 무슨 일이시길래 그렇게 흥분을 하셨어요? 아니, 내 카드에 왜 돈이 없어? 왜 돈이 없다고 뜨냔 말이야. 이놈의 여편네가 딴 남자한테 홀랑 다 갖다 바쳤다고. 저희 아버님이 퇴직을 한 이후에 받은 퇴직금은 모두 저희 어머님의 통장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 아버님 명의의 통장으로 넣어 놓을 수가 없어서 꽤나 큰 돈을 어머님께로 돌려놓았거든요. 하지만 모든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아버님 마음대로 쓰고 계셨기 때문에 그 돈은 어머님은 거의 건드린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에선지 어머님 명의 통장에 들어가 있던 돈이 하나도 없다고 뜬다는 거죠. 저도 아무런 영문을 몰랐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고요. 늦은 밤이 되어서야 예쁘장하게 꾸민 채 외출을 나가셨던 어머니가 돌아오셨습니다. 이 여편네야! 미친 여편네. 내 돈 다 어쨌어? 내 돈 어쨌냐고? 무슨 돈이요? 내 돈 말이야. 내 퇴직금. 네 바람난 자식한테 다 갖다 바친 거야? 그런 거냐고. 당장 내놔. 아, 그거. 그 돈 이제 없어요. 어차피 나한테 다 준 돈 아니었어요? 내 명의로 들어왔으면 내 거지 무슨. 그게 어떻게 당신 돈이야? 내 돈이지. 이 도둑년. 평생 당신 뒷바라지 한값 내가 다 쳐서 받았어요. 그런 줄 알아요. 그리고 이제 그 돈 돌려주고 싶어도 없네요. 뭐야? 아니 그게 또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긴요. 그 돈으로 나가서 바람 피고 싸움박질이나 하고 다니면서 한량짓거리로 쓸데없는 데 쓰느니 가치 있는 데 바치는 게 낫지. 좋은 데 썼으니까 그리 알아요. 필요한 건 다시 벌어다 쓰던지 말든지. 그 이야기를 들은 저희는 모두가 다 그 자리에서 입을 떡 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번에 정말 이를 갈고 복수를 하셨더라고요. 바로 어머님은 그 명의로 있던 돈을 기부를 해버리셨어요. 아버님은 좋은 회사에서 퇴직을 하셨기 때문에 퇴직금이 꽤나 많은 편이셨거든요. 그 돈을 전부 다 기부했다는 게 참 어머니답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대단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디 한번 또 나가서 그 짓거리 하고 다녀봐요. 그때는 내가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당신도 바람 폈잖아. 같은 짓거리 한 주제에 뭘 잘했다고 지금 그따위로 말하는 거야. 무슨 소리예요? 내가 언제 바람을 펴요? 난 당신처럼 파렴치한 인간이 아니라고요. 내가 미쳤다고 상종도 못할 당신하고 똑같은 인간이 돼요? 어쨌든 그거 다 불우이웃돕기로 기부했으니까 다시는 찾을 생각 말아요. 어머님은 그렇게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아버님은 혼이 나간 채로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못 일어나셨습니다. 저는 얼른 안방으로 들어가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어머님,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하셨어요? 정말 다 불우이웃돕기로 쓰신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 쓸 것 하나도 없이요? 예, 내가 바보니? 그 인간은 이제 돈에는 손도 못 대게 할 거야. 돈이 있다고 유세 떨면서 할 거 다 하더니 하다못해 인간 말종이나 하는 짓을 했잖니. 네 아빠 이제 쓸 돈 없어. 다 내 거야. 아주 이참에 정신 바짝 차리게 만들어야 돼. 그리고 도울 사람은 다 도왔고 나 쓸 거 당연히 남겨놨지. 어머, 정말요? 그 돈 그럼 다 어디다 놓으신 거예요? 네 시아빠 모르게 가게 하나 차렸어. 내가 요즘 계속 바쁘게 다닌 게 그거야. 옛날부터 옷가게 하나 차리고 싶었는데 발품 팔아가면서 옷 찾아다니다 보니까 내가 입어봐야겠더라고. 그래서 옷도 사보고 화장도 해보고 그랬던 거야. 아주 네 아빠 속으로 펄펄 끓었을 거다. 와, 진짜 우리 엄마 너무 대단해요. 그동안 나 진짜 네 아빠 뒤에서 사느라 힘들었어. 언제나 이 생활이 끝나나 했는데 이제 나도 이렇게 빛 좀 보면서 살련다. 오히려 잘 됐어. 왜 진작에 이런 생각을 못했나 후회가 될 정도라니까. 너도 네 애비한테 너무 잡혀서 살지 마. 나보고 교훈 삼으란 말이다.
당연하죠. 그래도 우리 남편은 엄마 닮아서 저한테 잘해요. 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래, 그래서 다행인 거야. 제가 생각해도 어머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셨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아버님께서 돈을 못 쓰게 다 막아 놓으셨는지,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일을 단숨에 혼자 다 해치우신 거죠. 정말 현명하고 지혜로우셨습니다. 그 뒤로 아버님은 소송까지 가볼 생각을 하셨지만 저와 주변에서 다 말렸어요. 아버님 성격에 그냥 넘어갈 거라고 생각 안 하셨었는지 이미 그런 것까지도 다 계산하셔서 어머님은 뒤에서 손을 써놓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 돈을 어머니가 다 멋대로 쓴 것도 아니었어요. 무엇보다 솔직히 아버님이 한 짓이 있으니까요. 저희 남편이 아버님에게 진짜로 소송 거시면 사람도 아니라면서 아들한테 그나마 아버지 소리 듣고 싶으시면 여기에서 멈추고 어머니에게 평생 사죄하는 심정으로 사시라고 했더니 그때부터는 얌전해지셨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전세가 완전히 역전돼서 아버님은 저희 시어머니에게 완전히 약자가 되셔서 끙끙거리며 사시는 중이랍니다. 물론 돈도 딱 필요한 만큼의 용돈만 받으면서 생활하고 계시고요. 옆에서 그걸 지켜본 저희들은 어머님의 대처에 감탄을 할 수밖에 없었고 저는 더욱더 저희 시어머니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래부터 옷 입는 거에 감각이 있으셨던 저희 어머님은 옷가게가 중년 어머님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아져서 돈도 잘 벌고 계시고요. 결혼한 이후로 평생을 아버님 뒷바라지하느라 고생하셨던 우리 시어머니는 이제는 멋진 사장님이 되셔서 당당하게 어깨 펴고 살고 계세요. 반면에 큰 소리 떵떵 치며 살았던 우리 시아버지는 요즘은 완전 순한 양이 되셔서 집안일로 설거지에 빨래며 열심히 하고 계시답니다.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도 역전이 될 수 있구나를 이번 저희 시부모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네요. 솔직히 말해서 항상 우리 어머님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는데 요즘은 제가 다 기가 살아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남편한테도 앞으로 아버님처럼 하면 아주 호되게 혼내줄 거라고 으름장을 놓고는 지내고 있네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되겠죠. 안녕하세요. 제가 젊은 날 점을 보러 다니면 말려눈이 참 좋다고 했는데 그 점쟁이들이 전부 거짓말쟁이인 건지 저는 말려눈이 그리 좋지 않네요. 나름대로 착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아들놈한테 버림받기나 하고 이제 정말 세상 혼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헛헛한 마음에 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못난 얼굴이라 35이 되어서야 아내를 만나 결혼을 했고 그 해에 첫 아이를 만나게 되었어요. 2년 뒤 금쪽 같은 딸을 낳아 남들처럼 살게 되었는데 아이를 품에 안고 10년도 되지 않아 아내는 병환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낮이면 일을 했고 저녁이면 아이들의 식사를 챙기며 정말 친구를 만나 술 한잔 기울일 시간도 없이 빠르게 흘러만 갔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면서부터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저도 제 시간을 갖게 되어 작은 첨가물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죠. 물론 힘이 많이 드는 일이지만 두 아이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돈을 벌 수 있을 때 최대한 벌어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나이 60이 되었을 무렵 저는 퇴근 후 집에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를 다치게 되어 절름발이가 되었어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절망적이게 느껴져서 몇 날 며칠 술만 먹으며 지냈어요. 딸아이는 타 지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집에는 아들과 저 둘뿐이었죠. 아버지, 술 그만 드시고 이제 일은 내려두고 좀 쉬는 게 어떠세요? 이놈아, 이 나이에 지금 내가 쉬면 어떻게 해? 너는 취업도 못하고 있지. 나중에 너 장가 갈 때 생각하면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 하는데. 아버지 말씀처럼 저 공무원 되려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적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사라도 해볼까 하는데
아버지가 도와주실 수 없으세요? 네가 정말 열심히 할 생각이라면 100번 도와주지. 그런데 장사라는 게 쉬운 게 아니라서 정말 부지런히 움직여도 남들 하는 만큼 나오는 거야. 너 학교 다닐 때 지각하고 수업 빼먹고 하던 식으로 할 거면 시작도 안 하는 게 나아. 이거 아버지가 평생 일궈온 자산이다. 네, 이번엔 정말 진심으로 열심히 해볼게요. 아버지가 믿어주시면 저 정말 잘할 수 있어요. 제 아들이지만 저희 아들은 둘째 딸과 달리 학창 시절부터 공부보다는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를 즐겼고 그렇다 보니 수업을 빼먹는 일도 허다했습니다. 출석 일수도 겨우겨우 맞춰서 학점에 맞는 대학을 보냈을 정도로 성실한 타입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장사를 말리고 싶었죠. 하지만 그런 아들이 처음으로 해보고 싶다고 한 게 이 청과물 가게였어요. 대학도 그저 성적에 맞춰서 간 거라 적성에 맞지 않다고 하는 바람에 공무원 준비도 몇 년째 하고 있었는데 그걸 쉽게 그만둘 만큼 장사가 하고 싶다는 거죠. 전 그래도 가업이라 생각하고 이 장사를 유지만 잘할 수 있어도 다른 사람들 월급 이상은 가져가는 것이니 잘 배워두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아들 녀석과 함께 가게에 나갔고 1년이 지난 후부터는 아들 혼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게를 맡겨두고 나니 새삼 자식이 있다는 게 든든하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다리가 아프고 난 이후부터 밖으로 잘 안 나가게 되다 보니 사실 아들 녀석이 장사를 잘 하고 있는지는 알기가 어려웠지만 매출이 이전과 비교해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건 알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아들은 늘 새벽 일찍 나가고 밤늦게 들어오는 생활을 하고 있기에 저렇게 부지런히 일을 하면 언제라도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어요. 결국 가게의 매출은 마이너스를 향해 가고 있었고 제가 불시에 가게를 방문했을 때 본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미 가게의 문이 닫혀 있었고 유리창 안으로 보이는 매장 내부는 과일과 야채들이 다 썩어 있었거든요. 제가 너무 황당해서 오랫동안 알고 지낸 옆 가게 사장에게 물었더니 되려 저를 보고 놀라고 있었어요. 김 씨, 이제 몸은 괜찮어? 사고가 크게 났다면서? 사고? 무슨 사고를 말하는 거야? 작년에 다친 내 다리? 아니, 지난달에 크게 사고가 났다고 자네 아들이 그러던데? 큰 수술한다고 하면서 요 며칠 병원 간다고 일도 안 하더라고. 허! 내가 사고가 나? 이놈의 자식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는 화가 나서 씩씩거리며 집으로 돌아갔고 그날도 아들은 피곤해 보이는 모습으로 밤늦게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들 녀석은 거실에 앉아있는 저를 보고도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저는 그런 아들이 괘씸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아들은 아침 일찍 그리고 밤늦게 집으로 들어왔고 저는 그런 아들과 이야기라도 해봐야겠다는 마음에 아들을 불러 앉혀놓고 이야기를 했죠. 너 가게도 안 나가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 네? 아버지가 그건 어떻게 하셨어요? 그 가게가 어떤 가게인데 그따위로 장사를 해? 내가 이러려고 너한테 맡겨둔 줄 아냐? 아니 그게 아니라 아버지 사실은 제가 요즘 일이 좀 있어요. 그래 무슨 일이길래 매일 이렇게 지내는 거야? 어디 드러나 보자. 사실 저한테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지금 임신을 해서 많이 예민해요. 뭐? 네 나이가 몇인데? 아니 그 여자친구는 괜찮고? 괜찮기는 한데 집이 좀 힘들어요. 일단 매일 붙어서 병원도 다니고 있긴 한데 힘드네요. 당장 안정된 직장도 없는 아들에게 덜컥 아이가 생겼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우선 아이는 낳아야 하니 집에 인사부터 오라고 재촉을 했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아들은 여자친구를 집에 데리고 왔어요. 여자친구 나이는 20살 중반이더군요. 그 어린 나이에 덜컥 아이를 임신한 모습을 보니
아들 가진 부모로서 미안한 마음이 앞섰습니다. 가진 건 없지만 저희 집에서라도 함께 살더라도 아이는 낳고 싶다며 결혼을 시켜달라고 하더군요. 결국 부랴부랴 2달 만에 아들 녀석의 결혼식을 하게 되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제가 살던 집으로 들어와서 살게 되었고, 저는 임신한 며느리가 화장실도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화장실이 달려있던 큰 안방을 흔쾌히 내어주고 작은 방에서 지냈습니다. 결혼 후 2달이 지나도록 며느리의 배는 불러올 생각이 없었고, 저는 조심스럽게 아들에게 혹시 영양이 부족한 게 아닌지 물어보게 되었죠. 아들은 사뭇 망설이더니 임신 초기라 병원을 자주 갔었는데 결혼 직후에 아기가 심장이 뛰지 않는 걸 알게 되었다고, 아무래도 결혼 준비를 하면서 몸이 자꾸 피곤해서 그랬던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 마른 몸으로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고 생각할 며느리가 걱정이 되어 저는 이후부터 며느리가 좋아하는 음식에 갖고 싶어 하던 운동화 등등 이것저것 챙겨줬어요. 며느리도 이런 제 마음을 알고는 늘 고맙다며 서툰 솜씨로 음식을 해주곤 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저는 그동안 아들이 소홀히 하던 장사를 정리했고 아들도 지인의 공장을 다니며 성실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등바등거리며 일을 하러 다녀봐야 30도 안 된 나이로 버는 월급은 뻔했고 아들 녀석에게 가진 거라곤 제가 출퇴근할 때 타고 다니라고 사준 소형 승용차 한 대뿐이었죠. 종종 술을 한 잔씩 하며 아들 녀석과 앞으로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들 녀석은 빨리 아이는 갖고 싶지만 현실이 참 막막하다는 말을 많이 했어요. 아버지는 어떻게 혼자 벌어서 엄마랑 애 둘을 먹여 살린 거야? 나이 먹을수록 아버지가 더 대단해요. 그때는 열심히만 하면 보상으로 돌아오던 시절이었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못하잖냐. 우리가 아버지한테 손주를 빨리 안겨드리고 싶은데 경제적으로 부담되니까 그게 너무 어렵네요.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어차피 제가 아버지 계속 모시고 살 거니까 미리 재산 좀 증여해 주시면 안 돼요? 솔직히 처가댁에 갈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요. 가진 것도 하나 없으면서 괜히 몹쓸 짓 해서 결혼 먼저 한 것 같고 늘 주눅이 들어요. 사돈 내서 그러더냐? 그런 건 아닌데 제 스스로가요. 솔직히 와이프 볼 때마다 내가 번듯한 집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애도 빨리 갖자고 할 텐데 경제적으로 그런 상황이 안 되니까 아이 갖는 것도 미루게 되고 와이프는 첫애를 마음에 묻어서 둘째를 더 기다리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버지는 남자니까 제 마음 아실 거 아니에요. 저는 아들과 오랜 시간 대화를 한 끝에 8억이라는 돈을 아들에게 증여하기로 했습니다. 아들에게 증여를 결정하고 같이 장사를 했던 주변 상인을 만나 술을 한잔 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증여하기 전에 효도 계약서인지 뭔지를 꼭 쓰라고 신신당부하더라고요. 가족끼리 그런 걸 써서 뭐하냐고 제가 되려 이야기를 했더니 아는 지인이 저처럼 먼저 증여를 하고 자식들이 입을 싹 닦았다고 하는데 그제야 덜컥 걱정이 되더군요. 다행히도 아들 녀석은 흔쾌히 효도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고 항목은 함께 상의하며 쓰기로 했죠. 아버지 김병기는 아들 김성찬에게 8억 원을 증여한다. 아들 김성찬은 아버지를 성심성의껏 부양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양의 의무를 할 수 없을 경우 아버지 김병기에게 양해를 구하고 월 300만 원을 지급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양의 의무를 할 수 없을 경우 같은 지역 내 거주 시 주 1회, 타 지역 거주 시 한 달에 1회 방문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증여된 재산은 아버지에게 반환한다. 솔직히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서 항목을 작성하긴 했지만 아들이 흔쾌히 동의를 할지는 몰랐습니다. 망설임 없이 아들은 서명을 하더라고요. 저희는 각자 한 장씩 나눠 가졌고 아들 부부는 크게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화장실 들어가기 전과 후가 다르다고 하더니 제 아들이 딱 그 꼴이었어요.
처음 2달 정도는 평소와 같이 지내더니 셋째 달부터는 하는 행동이 크게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그 이유는 며느리가 임신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었는데 며느리는 저에게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하면서 같은 공간에 있는 것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속상했지만 임신을 하면 오감이 예민해진다고 하니 혼자 방에서 아들 녀석이 가져다 주는 밥을 먹었고 며느리가 외출을 했을 때 거실에 잠시 나가거나 씻을 수 있었죠. 그렇게 2달 정도 지나고 나니 아들 녀석도 며느리처럼 저를 무시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화장실에 가려고 밖으로 나오면 더럽다, 냄새 난다고 하며 며느리와 속닥거리며 저를 피했고요. 저는 딸아이가 집에 오는 날만 겨우 밖으로 나가서 아들 부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오빠한테만 재산을 증여한 사실이 미안해서 딸아이한테는 상황이 이렇다는 말도 못했고요. 처음에는 아들 녀석에게 화를 내기도 했었어요. 화장실이 들어갈 때랑 나갈 때가 어떻게 이렇게 다르냐고 하면서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고 며느리가 임신 중이라 예민하니 어쩔 수 없다는 대답뿐이었어요. 제가 왜 잘 부양하기로 했는데 나를 더러워하고 짐처럼 여기냐고 했더니 아들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네요.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아들은 저에게 치매가 아니냐고 하며 의심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하루는 아들이 외식을 하자고 해서 오랜만에 둘이 밥을 먹게 되었는데 저더러 잠시 나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나더러 요양병원에 가 있으라니. 지금 사는 집에 아기방도 만들고 내부 인테리어 좀 할까 해서요. 우리는 처가댁에 가서 며칠 있으면 되는데 아버지는 갈 데가 없으니까 잠시 요양병원에서 지내달라는 거죠. 왜? 집이 어때서 뭘 건드리겠다는 거야? 아무래도 집이 지어진 지 좀 되었다 보니 매캐한 냄새가 좀 나서요. 아기 태어나면 피부랑 다 예민할 텐데 미리 준비해 두는 거죠. 아버지도 손주를 위해서 조금만 양보해 주세요. 그렇다고 저희가 아버지 안 데리고 올 것도 아닌데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그 계약서 있어서 저 아버지한테 흠잡힐 일 안 해요. 그래, 그렇지. 그리고 아버지 예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진 적도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가서 치료도 좀 받아보고 그래요. 요즘 자주 깜빡깜빡하는 게 치매가 아닌가 걱정도 되고 이게 다 아버지 위해서 그런 거라고요. 그리고 저는 요양병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큰 공사가 아니라 1달 정도면 될 거라고 했고 저도 1달 뒤면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차로 데려다 준 요양병원은 고속도로를 타고 가고 어느 산 입구를 넘어서 도착을 했습니다. 너무 먼 곳이라 저는 당황했고 아들은 본인이 아는 의사가 이 병원에 있다고 하며 저를 안심시켰어요. 병실에서 짐을 풀고 있었는데 아들 녀석은 저를 한참을 멍하니 보더니 제 휴대폰을 뺏어갔습니다. 아버지, 귀찮고 냄새나는 아버지를 이만큼 오셨으면 할 도리는 다 한 것 같아요. 여기서 남은 인생 편히 쉬세요. 뭐?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너 나랑 계약서 쓴 거 잊었어? 계약서라니?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아버지. 증여해 주신 돈은 아버지가 그냥 저 주신 거잖아요. 너 계약서 어떻게 한 거야? 그 돈 다시 받아낼 거다. 난 이거 용납 못해. 계약서? 아, 아버지는 물건을 너무 함부로 놔두는 버릇이 있어. 그거 내가 이미 다 태워버렸으니까 뭘로 증명할 건데? 그냥 나한테 증여한 거잖아. 그리고 내가 데리러 온다니까? 부득이하게 집에 공사를 해야 하는데 아버지가 갈 데가 없는 걸 어떻게 해? 아무튼 잘 지내고 있어요. 제가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 간호사들이 왔고 아들은 간호사들에게 제가 치매가 있어서 공격적이고 망상을 한다며 설명을 했습니다. 그 이후 저는 그 병원에서 2주 정도 머무르며 치매 검사를 비롯한 치료를 했지만
저는 치매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아들에게 연락을 할 수도 딸에게 연락을 할 수도 없었죠. 병원 직원들이 아무도 휴대폰을 빌려주지 않아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병원 청소를 하는 아줌마에게 휴대폰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딸아이의 번호를 외우고 있지 못해서 저는 결국 딸이 일을 하는 회사로 전화를 걸어 어렵게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딸에게 제가 있는 병원을 알려주고 데리러 와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 다음 날 딸은 열일 제쳐두고 저를 데리러 왔더군요. 아빠, 이게 무슨 일이야? 오빠는 어쩌고 혼자 있어? 그래서 전화도 안 받은 거야? 휴대폰이 고장난 게 아니고. 그 인간 같지도 않은 거 내가 절대로 가만히 안 둘 거다. 일단 나랑 갈 데가 있으니 같이 가자. 괜찮은 거야, 아빠? 이게 정말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 내가 가면서 다 이야기해 주마. 내가 정말 미안해서 너한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리고 저는 아들이 버젓이 지내고 있을 제 집으로 소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소포를 받았는지 며느리가 딸에게 이게 무슨 짓이냐며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가씨, 이게 뭐예요? 이 사진은 뭐고 파양 소송장에 증여 취소 소송이요? 지금 아버님이랑 같이 있어요? 네, 그래요. 저희 아빠한테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저는 아빠가 시키는 대로 보내둔 것뿐이니까 나중에 법원 출석이나 잘하세요. 하! 지금 우리 남편 그 소포 보고 실신해서 정신도 없거든요. 이것도 살인 미수 아니에요? 어쩌자고 이런 걸 소포로 보내요? 지금 장난하세요? 아들은 제가 보낸 소포를 확인하고 그대로 실신을 해버렸다고 했고, 다음 날 딸아이의 집으로 아들과 며느리가 찾아왔더군요. 제가 소포로 보낸 건 며느리가 말한 대로 2개의 소송장과 1장의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은 아주 옛날에 찍은 사진으로 제 아내와 갓난아기, 그리고 제가 아닌 다른 남자와 함께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 속 남자는 아들의 친부이자 아내의 사별한 첫 번째 남편이었고요. 저는 일이 이렇게 된 마당에 모든 진실을 밝히고 입양한 아들까지 파양할 생각을 했습니다. 아들은 헐레벌떡 집 안으로 들어와서 소리부터 지르기 시작하더군요. 아버지, 이건 뭐야? 내가 공사 다 끝나면 모시러 간다고 했는데 소송이라니, 증여 계약을 해지한다니. 그래서 그 집은 공사를 하고 있긴 하냐? 아니, 업체를 찾고 있는데 이것만 해결되면 금방이야. 됐다. 나는 너 같은 아들도 며느리도 다 필요 없으니까 각자 인생들 각자 살자. 나는 너한테 증여한 거 다시 다 돌려받을 거고 내 호적에서 너도 지워버릴 거야. 아버지, 그래도 우리 가족인데 어떻게 그렇게 매정해? 거기 같이 들어있던 사진을 못 봤냐? 나는 그동안 정말 너를 내 자식같이 키웠고 내 자식보다도 더 너를 챙기면서 키웠다. 혹시라도 네가 나중에 알고서 부당한 대우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해서. 처음 내 아내를 만났을 때 갓난아기인 널 안고 시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그 모습이 안쓰러워 챙겨주다 보니 정이 들어서 나와 결혼을 하게 되었다. 처음부터 너는 내 자식이 아니었단 말이야. 아내는 재혼을 하면서 너를 입양하기를 바랬고, 아내 아이니까 당연히 입양하는 것에 찬성했고, 내 아들로 우리 집의 장남으로 키웠어. 너를 입양하면서 나는 우리 집에서 내쳐지게 되었고, 나에게는 오롯이 내 아내와 너, 그리고 우리 막내딸이 전부였는데, 너는 어떻게 이런 배은망덕한 짓을 하고도 뻔뻔할 수 있어? 그럴 리가 없잖아요. 제가 친자식이 아니라니. 아무리 화가 나도 그건 좀 심하세요. 나도 정말 파양까지는 하지 않으려 했는데, 네가 돈에 눈이 멀어 내가 죽고 나면 네 동생한테 어떤 짓을 할지 상상이 안 돼서 내 가만히는 못 있겠구나. 더는 너랑 할 말 없으니까 나중에 법원에서 이야기하자.
아버지, 아버지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는 그런 아들과 며느리를 딸의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며칠 뒤 아들 내외가 출근을 했을 시간에 저는 집으로 가서 아들과 며느리의 짐을 밖으로 던져버리려 했는데 집 안에서 대화 소리가 들리더군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이렇게 쫓겨나는 거라고? 우리 아버지 정에 약한 거 알잖아. 손주라도 걸고 넘어져야지. 노인네 손주는 보고 싶을 거 아니야. 그래서 말인데 우리 정말 애기 가질까? 미쳤어? 난 애 싫다고 말했잖아. 당신 말 하나 믿고 임신했다고 거짓말해서 결혼하고 몇 년이나 당신 아버지 수발을 들었어. 나 당신이 정말 재산도 못 받고 호적도 파이면 이혼해 버릴 거야. 알겠어? 괜히 과일 가게 사장이네 어쩌네 거짓말만 해서는. 미안해. 나도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지. 분명히 내가 계약서는 태워버렸는데 이 능구랭이 같은 노인네가 사본을 따로 놔뒀을지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그런 핑계 필요 없고 당신이 망친 거니 당신이 책임져. 저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두 사람 앞에 나타나서는 아들놈의 머리채부터 잡아뜯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아들놈이 며느리를 임신시켰다고 하지만 않았어도 이렇게 꼬이진 않았을 일이니까요. 결국 이 놈팽이 같은 놈이 애 핑계로 편하게 살아보려고 결혼에 재산까지. 가족의 정이 그리웠던 저는 손주라도 생긴 줄 알고 이것저것 바보같이 퍼주기만 했네요. 아들은 저를 바닥으로 밀쳐내고는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아들이 나가자 며느리도 뒤따라 나가버렸고 저는 빈집에서 혼자 아들 내외 짐을 모두 집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 약해지지 않게 빠르게 소송들을 준비했고 법원에 출석까지 해가며 두 소송을 진행했어요. 법원에서도 아들이 계약을 불이행했다는 점을 인정해서 저는 결국 증여한 재산을 다시 다 돌려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들도 긴 소송 끝에 결국 파양을 했고요. 이제 저에게는 딸 한 명뿐이고 그 딸과 함께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들은 집으로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해달라며 울고 빌고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 여자한테 홀려서 어떻게 됐었나 봐요. 저 그 여자랑 이혼하고 오는 길입니다. 제발 저 좀 다시 받아주세요. 저한테 가족은 아버지뿐이에요. 왜? 집도 돈도 없는 너랑은 더는 못 살겠다고 하든? 내가 다리도 쩔뚝거리며 살고 하는 일도 없으니 그렇게 만만해 보이더냐? 내가 가진 거 하나 없이 우리 가족 밥 벌어 먹여 살렸어. 그렇게 허술한 사람이 아니라고.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돈에 눈이 멀어서는 부모도 내팽겨쳐? 나 살아있을 때 내 재산 다 쓰고 죽을 거다. 아니, 죽더라도 사회에 싹 다 한원해 버릴 거야. 왜? 내가 못할 것 같아? 아버지, 너무 흥분하셨어요. 마음 가라앉히시고 천천히 얘기 나눠요. 제가 앞으로는 정말로 잘할게요. 재산도 탐내지 않을 테니까 다시 아들로만 받아주세요. 난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으니 썩 이 집에서 나가.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가서 커다란 바구니에 굵은 왕소금을 잔뜩 담아서 아들의 몸에 뿌렸습니다. 재수 없으니까 당장 사라져. 곧 이 집도 팔아버릴 테니까 다시 얼씬도 하지 말고. 지금은 정말로 집을 팔려고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계약서를 복사해 두지 않았거나 아들 말만 믿고 요양병원에 계속 누워 있었다면 제 전 재산과 한 집까지도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정말로 아들은 며느리와 이혼을 했고 각자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서로가 피해자라고 주장을 했다는데 제가 보기엔 딱 비슷한 인간들끼리 만나서 결혼을 했던 것 같네요. 저는 너무 호되게 당해서
딸에게는 미리 증여를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혹시 저처럼 미리 증여를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꼭 안전장치를 잘 해두고 자식들 너무 믿지 말라고 전하고 싶네요.